네, 여러분, 파트 1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제2주차 8번째 운동 역학 파트 2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학에는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고요. 힘과 토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토크의 힘을 사용해서 인체에 있는 레버, 지뢰라는 것과 커플 폴스, 짝기 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레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는 지뢰라고 하고요. 지뢰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 받침점을 중심으로 여러분 시소에서 중앙의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점과 작용점에 발생하는 돌림 힘을 이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을 주면 축을 중심으로 회전력이 생긴다. 그럼 토크라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앉아 있지 않고 아저씨만 앉아 계신다면 중간에 이 축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이런 변이가 발생을 하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아저씨가 없고 만약에 어린아이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 시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 변이, 그래서 토크 힘이 돌림 힘이 발생하겠다. 그죠? 근데 이 주가 중간에 있는 D1과 D가 서로 차이가 나면서 그렇죠. 아저씨의 무게와 아이의 무게 중간에서 축에 의해서 힘의 평형, 그래서 이 움직임이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시소가 있다. 그죠? 만약에 80kg, 예를 들자면 이 80kg를 뉴턴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쉽게 힘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784 뉴턴 정도 되겠다. 그죠? 이 아저씨를 한 0.5 정도에 앉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아래쪽으로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떨어지고 이 축에서 한 0.5m, 그렇죠. 떨어진 곳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 받침점 있죠? 이 받침점을 빼볼게요. 밑에 변이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시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죠?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이 축에서와의 이 아저씨가 앉아있는 이 작용점, 그죠? 이 점이 0.5m 곱하기 아저씨의 몸무게, 그 다음 힘, 아까 뭐 뉴턴으로 따지자면 784를 곱해야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토크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아저씨를 그 아이를 앉혔을 때 어디에 앉혀야지만 이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지 않고 힘의 균형이 생길까요? 한번 어디에 앉혀볼까요, 저희가? 아이를, 그렇죠, 1m에 앉아버렸습니다. 시소에 아직도 아저씨 쪽에 힘이 강하죠? 떨어져 있겠다, 그죠? 그러면 한 칸 더, 두 칸만 옮겨볼게요. 1.5m에 앉았다. 그래도 이 아저씨 쪽에 있는 시소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죠? 아직 힘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아이의 몸무게 뭐 9.8을 곱했을 때 한 180뉴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 거리 곱하기 1.5를 했을 때도 이 힘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칸만 더 옮겨 볼게요. 2에 옮겼다. 그렇죠. 지금 보셨습니까? 힘의 균형이 맞아져서 시소가 평행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축에서부터 2m를 떨어뜨렸을 때 이 아저씨 80kg인 아저씨가 0.5m에 앉았을 때의 이런 힘과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이를 잠깐 빼보겠습니다. 저희 머리 무게, 이 축이, 그렇죠, 척추에는 척추 1번과 2번 굽힘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축이라고 봤을 때, 아니면은 전체적인 척추, 그냥 목에 있는 기준이라고 봤을 때요.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의 무게, 저희 헤드의 무게, 나중에 제가 레버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머리의 무게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머리를 계속 숙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머리를 펴줄 수 있는 이 근육의 힘이 어디 부위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머리를 효율적으로 중립으로 들고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바꿔봤을 때는 적은 힘을 가지고 먼 곳에, 그렇죠, 2m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이 거리에 유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부착이 되어 있을 때는 머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렇죠,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몸의 레버는 지뢰는 총 3가지입니다.
일형질에 보통 균형의 지뢰라고 얘기합니다. 이형질에 힘의 지뢰라고 얘기합니다. 삼형질에 속도의 지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삼형질에는 우리 몸의 대부분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2, 3형이 있다. 혹시라도 4형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없고 쉽게 1, 2, 3형에 대한 지뢰만 있다라는 것만 먼저 보시고 뒤에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기 전에 기계적 이득이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본 것처럼 그 80kg의 아저씨가 0.5m에 앉아 있었는데, 이걸 기계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거리, 그렇죠. 아이가 앉아 있는 거리를 얼마만큼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 거리를 가지고 기계적 이득을 볼 수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 이득의 수식은 무게팔, 외적 모멘트 팔입니다. 여기는 보통 뼈 또는 물체, 저희 손에 뭘 들고 있을 때 이런 물체라든지 이 물체와 축, 관절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흰팔, 내적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부착 부위와 축, 관절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지부죠, 그죠? 인설션에 대한 부분들, 근육 부착 부위와 축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 이득값이 클수록 힘에 대한 역학적 이득이 크고요. 흰팔의 길이가 길수록 역학적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레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외우시기 좀 힘드시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외우시고 나서 하나하나씩 레버 하나씩을 대비해 보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흰팔이 1이고 무게팔이 1이면 기계적 이득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흰팔이 0.8이고요. 무게팔이 1일 때는 기계적 이득이 0.8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학적 이득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흰팔이 2고 무게팔이 1일 때는 기계적 이득이 2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역학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계적 이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레버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중간에 웨이트와 중간에 축 그리고 그렇죠. 흰팔, 저희 근육 부착 부위가 그렇죠. 폴스가 붙어 있는 부분 사이에 축이 있는 것들은 제1형 지뢰라고 합니다.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힘점과 작용점이 서로 반대에 있는 상태.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시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출판사도 있고요. 이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내적 모멘트 팔, 그렇죠. 이건 힘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외적 모멘트 팔, 작용점,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는 지뢰가 되겠고요. 그래 전형적인 시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이 무게와 힘 사이에 존재하고요. 요거는 균형의 이점을 가진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고요. 기계적 이득이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흰팔과 무게팔의 거리에 따라서 기계적 이득이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체의 예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쪽이 무게가 이렇게 컸을 때 토크가 발생하면서 떨어져 버린다. 그죠? 이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표현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은 제가 근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육 이 부착 부위를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졌을 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힘점, 그다음에 무게점은 그렇죠. 이 연필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릴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형 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형 지뢰는 이 보시는 그림에 같이 중간에 있는 축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기계적 이득을 이용한 균형 효과, 그렇죠. 평행을 맞추기 위한 균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형 지뢰가 존재하고요. 그럼 저희 몸의 관절 중에서 이런 그 균형 효과를 보기 위한 관절, 일형 지뢰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면요. 첫 번째, 고리 뒤통수 관절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 뒤통수 관절이고요. 중간에 축이 존재했을 때 이 머리 모양, 헤드 웨이트죠. 그렇죠. 이거를 받칠 수 있는 저희 머슬의 힘,
그러면 익스텐서 머슬들이 주가 되겠죠, 그죠? 익스텐서 그룹군들 자체가 힘을 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골반의 틸팅 운동을 할 때는 뒤쪽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골반의 웨이트를 잡기 위해서 앞쪽으로 안테리어 틸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후부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쓰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볼킥은 그렇죠. 한 발 서기 할 때 반대쪽 골반과 이런 골반의 무게 자체가 떨어져 나갈 때 저희 보통 이렇게 중둔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골반의 외전근들이 지탱을 해서 한 발 쓸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보실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위팔 세갈래근 그렇죠. 팔굽관 머리 만지기 시에 팔굽관절 굽힐 때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포레암의 무게를 잡기 위해서 근육들이 보통 이거는 근육을 잡기 위한 부분들이 이 엘보의 익스텐서들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총 4가지 1, 2, 3, 4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레버 2에 있는 근육과 아니면 레버 3에 있는 근육 하나를 넣게 되면 훌륭한 오지선다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근육의 힘을 제1형 지뢰에서 근육의 힘을 구하는 문제고요. 머리 무게가 40.7N. 예를 들자면 뭐 환산을 쉽게 해서 한 5kg 정도, 약 5kg, 4.76kg 있을 때 기계적 이득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기계적 이득은 1.25가 되겠고요.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앞쪽에 있는 그렇죠. 내적인 모멘트 팔 미터로 환산했을 때 x 곱하기 0.04 그 다음에 머리 무게 46.7N 곱하기 0.032m 그렇죠. 이렇게 곱했을 때 이 센티미터를 메타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근육의 힘은 몇 뉴턴인가요? 이거는 뭐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암산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요. 계산기 꺼내서 그냥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이 머리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근육이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되느냐. 기계적 이득이 1.25기 때문에 1보다 좀 높다. 그죠? 기계적 이득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X 근육의 힘은 37.4N. 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환산을 한다면 한 3.8kg의 힘으로 여러분 이 머리 무게를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형질에서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핸드폰 보고 계시고 책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목이 일자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보시면 머리 무게는 한 4.5에서 5.4 그렇죠. 성인 머리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에서 그렇죠. 보통 중심점은 제가 또 설명을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는 이런 중력 중심선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바깥쪽 귀 길, 웨이도라고 하죠. 견봉에서 이렇게 조금씩 벗어났을 때 저희가 이 레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머리 무게를 받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계속 높아집니다. 이만큼 60도 굽혔을 때는 27.2kg로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아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머리 평근들이 이만큼의 힘을 더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하시는 옆에 동생들 모습들 보시면 저희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레버 같은 경우는요. 축이 앞에 있고요. 무게 중심이 중간에, 그 다음에 작용점, 그렇죠. 무게가 중간에, 힘점, 근육 부착 부위가 뒤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몸에는 딱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머리 골치 아파 하시지 마시고요.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축이 앞에 있고 무게 중심이 중간에, 그 다음 힘점이 뒤에 있다. 이 내용만 들으시고 근육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근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같은데요. 이렇게 작용점이 축과 힘 사이에 존재한다. 얘 같은 경우는 기계적 이득이 항상 1을 넘습니다. 항상 1을 넘는다. 항상 기계적 이득을, 역학적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겁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축 있죠.
축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내 체중이 실려 있다. 요거는 뒤에 설명드릴 부분인데 체중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작용점 무게점이 중간에 있고 이 뒤에 보시면 이 빨간색 선으로 해서 힘점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축과 이 중간에 있는 그렇죠? 작용점 곱하기 토크 값과 이 거리적 이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축과 이 힘점 그렇죠? 힘팔 내적 모멘트 팔이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의 힘이 토크적으로 훨씬 더 역학적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근육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중간에가 아마 발가락 그렇죠? 메타타살이라 보고 요게 이제 팔랭지 그래서 MP 조인트 사이에서 중간에 내 체중이 실립니다. 뒤에 이런 예를 들면 아킬레스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칼프 머슬들 장단지 근육들이 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화면을 보시기 전에 이형질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범위는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 희생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 더 복잡하게 만드실 수는 있지만 칼프 근육이 짧아지는 만큼 뒤꿈치를 드는 그 범위는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는데 제 체중을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효과적으로 들기 위해서 움직임의 범위가 작더라도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움직임의 범위 희생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죠? 정강이 쉔크라고 합니다. 정강이 근육들이 MP 조인트 축으로 중간에 저희 웨이트가 중심에서 이렇게 앵클 조인트 바깥쪽 말레우스 쪽에 이렇게 쪽으로 해서 쭉 아래쪽으로 웨이트가 바디 웨이트가 실린다면 중간에 있는 근육 부착 부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 뒤꿈치, 저희 체중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형 지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위팔 로근입니다. 근데 무게를 들지 않는 손에 무게가 들려지지 않는 위팔 로근입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축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저희 아랫팔보다 좀 더 무게 있는 것들이 실려 있는 빈손일 때는 저희 그 근육 부착 부위가 위팔 로근이 이 손목에 있는 프로세스에 부착되어 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아랫팔 부위에 대한 무게가 중간에 실리게 되고 저희 부착 부위는 조금 더 멀리 부착되어 있어서 위팔 로근이 빈손일 때는 손에 무거운 물체를 들게 되면 무게팔의 위치가 뒤쪽으로 이 포람의 웨이트보다는 뒤에 무게팔의 위치 그렇죠. 좀 더 무거운 부분들이 힘이 작용점이 뒤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작용이 아니지만 만약에 무거운 물체를 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형 지뢰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실게요. 근육의 힘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제 체중이 만약에 68kg, 편의상 뉴턴으로 환산했을 때 667뉴턴입니다. 이때 내적 모멘트 팔은 12, 그러니까 여기 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축에서 이 근육 부착 부위까지는 12cm, 외적 모멘트 팔은 3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기계적 이득은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외적 모멘트 팔을 분모로 내적 모멘트 팔을 분자로 봤을 때는 기계적 이득은 4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166.8N에 의해서 제 체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렇게 작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제 체중을 들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형 지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지뢰의 마지막인데요. 사명 지뢰입니다. 여기는 제가 좀 친절하게 저희 몸에 이 사명 지뢰가 저희 몸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 축이 팔꿈치 관절이라면 요거는 위팔을 드는 그렇죠. 팔꿈치 굽히는 근육들이 부착. 예를 들면은 상완근, 위팔근 또는 위팔 두갈래근의 부착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 뼈의 무게 또는 이 뼈 손에 뭔가의 무게가 들려 있을 때의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힘점이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사명질의 특징은 범위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이득이 항상 1보다 작다. 그래서 보시면 될 거예요. 역학적 이득이 작은데 왜 모든 내 몸의 대부분 근육은 사명지뢰를 가지지? 의문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도 있어요. 보시면 이 속도의 이점, 가동 범위의 이점을 갖기 위해서
이 삼형지뢰가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삼형지뢰의 그림입니다. 이 뒤에 축이 있고요. 중간에 힘점이 있고요. 그렇죠. 무게점은 앞쪽에 존재하겠죠. 무게점, 이 연필의 무게, 뭐 예를 들면 아르펠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근육 부착 부위 힘점, 그 다음에 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무게를 중간에 있는 힘을 가지고 드는데 살짝만 움직여도 여기에 이동해 하는 범위가 크죠. 그렇죠. 이게 속도, 책에서 표현하는 제가 이제 여기 삼형지뢰를 설명드릴 수 있는 속도의 이점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근육이 수축을 해도 그렇죠. 축에 가깝기 때문에 먼 쪽에 있는 부위는 좀 더 크게 움직이죠. 속도의 움직임. 그래서 삼형지뢰는요, 이렇게 축을 두고요. 중간에 힘점인 그 망치가 있고 못을 뽑아낼 때 대표적인 이게 삼형지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못 단단하게 받쳐 있는데 이런 형태로 뒤에 축을 두고 못을 뽑아낼 때 효과적으로 못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힘은 많이 들지만 그렇죠. 거리, 각도, 속도의 이득이 생긴다. 삼형지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인체의 대부분의 근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육이 짧은 거리를 수축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 무거운 이 덤벨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인체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드리자면 위팔근과 위팔 두갈래근, 그렇죠. 축과 그 뒤에 부착 부위가 이 팔꿈치 관절에서 약간 아래팔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착 부위가 있다면 무게팔은 팔의 무게 이렇게 듣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축이 무릎 관절에 축이 있다면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위발 쪽이 그렇죠. 이 티비아의 무릎 밑에 있는 티비아에 붙고 있죠. 그래서 이 쉔크라고 하는 정강뼈 무게가 떨어졌을 때 저희가 무릎 뒤로 서서 무릎 굽혔을 때 이런 형태의 지뢰 형태를 갖고요. 가시위근과 삼각근, 그렇죠. 어깨 축이 있을 때 그렇죠. 위팔뼈 휴메러스 쪽으로 근육 부착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이 상완과 그렇죠. 위팔뼈와 아래팔뼈 전체 무게가 팔에 들 때 이렇게 힘점이 작용점이 밑으로 작용하겠죠. 무게가 작용할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가 삼형지뢰의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기계적 여기도 오탈자 죄송해요. 기계적 이득은 0.143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봤을 때 내적 모멘트 팔은 5m 축에서부터 해서 한 5cm 정도 이후에 근육 부착 부위가 있다면 외적인 모멘트 팔 같은 경우는 이 아령, 그쵸, 들고 있는 아령은 한 35cm 저희 아래팔 끝에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기계적 이득은 0.143으로 아주 미흡한데요. 그래서 이 6.8kg 그렇죠. 요 정도의 아령과 저희 아래팔 무게를 들기 위해서 저희 힘을 줘야 되는 것들은 이 4.76kg, 467N의 아주 큰 힘을 줘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삼형지뢰를 왜 쓰느냐? 이러한 형태의 그렇죠. 범위 자체 축에서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 수축으로만 해도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올릴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저희 몸에 있는 거 햄스트링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팔근도 보시면 이 큰 힘들을 여러 가지 힘으로 분산시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근육이 이 힘만 예를 들자면 6.8kg를 드는데 이 47.6kg의 힘이 드는데 한 가지 근육에만 이게 치우친다면 다른 근육이 만약에 위축이 되고 한 근육만 쓸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저희 아령을 들거나 운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 근육군들이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큰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이점을 가지고 저희 몸의 대부분에 있는 지뢰들은 삼형지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뢰를 가지고요. 짝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두 평행력이 두 점에서 동시에 작용을 해서 한 쌍의 힘을 이루는 걸 짝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몸에서 그 뼈 움직임들은
동일한 움직임을 내는데 뼈 부착 부위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같은 모양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짝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골반의 틸팅입니다. 첫 번째, 앞쪽 기울임이죠. 앞쪽 기울임 할 때는 어떤 형태의 짝힘이 생기냐면, 그렇죠. 척추 세움근들이 위쪽으로 힘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엉덩허리근, 골반을 굽히는 것들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줬을 때는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완전히 정반대로 부착 부위가 있다. 그죠? 뒤쪽에서 부착이 있고, 얘는 골반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있는데, 얘들이 움직이게 되면 동시에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들 허리 관련돼서 치료를 하거나 관련돼서 운동을 배우실 때 운동 치료라든지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짝힘에 대해서는 그렇죠. 잘 보시고 만약에 암기가 필요하시면 암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데 움직임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테리어 틸트, 뒤기울임을 시킬 때 그렇죠. 배고등근은 위쪽으로 이렇게 두덩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힘을 작용을 하고 뒤쪽에 있는 큰 볼리근이라든지 햄스트링, 넙다리, 뒤넙다리 근육들은 아래쪽으로 이 골반을 뒤쪽에 붙어서 당깁니다. 이때 동일한 형태인 뒤기울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허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나누겠지만 배고등근, 그 다음에 후면에 있는 큰 볼기근과 넙다리근, 그 다음 엉덩허리근, 척추세운근 요 네 가지의 이렇게 섹션을 십자 형태로 구분했을 때 한 근육군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허리 쪽에 있는 이런 기울임의 문제에 의해서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의 짝힘 움직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 그렇죠. 어깨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이 짝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혹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척추입니다. 척추 관절에 뼈대를 세우죠. 뭔가 삼각형 형태의 그렇죠. 모양 자체를 걸어 놨습니다. 이 친구가 팔에 아령을 걸어 놨고요. 근육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걸어 놓고 팔을 삼각근하고 가시위근 같다. 그죠? 들어 올렸을 때 들려다가도 어깨가 이 축이 그렇죠. 이 스캐플라 같은데 그죠? 스캐플라가 무너졌을 때는 그 효과적으로 물체를 들 수 없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위쪽에 하나 걸어 놓고 그렇죠? 여기 척추 쪽에서 하나 스캐플라로 걸어 놓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갈비뼈 같다. 그죠? 요렇게 스캐플라 아래쪽에다 걸어 놨다. 그죠? 요렇게 수축을 방향에 따라 다른 방향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라투스 안테리어 같고요. 요거는 후부 밑에 쪽에 있는 아래쪽 승모근 그러니까 트레페지우스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전혀 다르게 방향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이 동일한 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깨를 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요거를 짝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영상 자체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보실 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편집 없이 이렇게 앞에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고 원 테이크로 쭉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너무 말이 빠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시험 만약에 치게 됐을 때 시험 범위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임상운동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파트 1, 2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